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출 유형 공략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언어 추리죠. 유형 특징, 뭐 아무래도 이제 조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명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리 전체 문항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문제당 이거는 뭐 몇 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제 유형별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한 문제당 1분이 좀 넘는 거는 일반적이긴 하죠. 네, 두 가지 유형이 보통 있습니다. 명제하고 조건 이 정도 됩니다. 뭐 당연히 이 두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언어 추리형은 아무래도 이제 추리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 왔죠. 그리고 조건 추리 문제가 아무래도 명제보다 좀 더 문제 수가 좀 더 많긴 합니다. 명제 추리는 이제 보통 3단 논법, 뭐 조건 명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럼 조건 추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열하기, 연결하기, 진실거짓 뭐 이런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최근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도 뭐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다양하게 그 소재들이 바뀌니까 뭐 하나의 소재만 딱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냥 그 문제 유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학습 전략, 당연히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들 익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 추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건들을 보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무슨 뭐 기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표를 그려서 어떤 틀을 갖춰놓는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일단 문제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일단 명제 추리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어떤 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당연히 그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는 개념이 보니까 파스타 먹는 사람, 그다음 피클 먹는 사람, 올리브 먹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나오네요. 그래서 개념을 일단 파스타, 그다음에 피클, 그다음에 올리브 이렇게 개념으로 잡고 1, 2, 3, 4, 5, 6, 7, 8 요거는 이제 강의 편의상 제가 숫자를 적는 거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숫자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표시해보죠. 파스타를 먹는 모든 사람이 피클을 먹는다. 파스타를 먹는 모든 사람이 피클을 먹는다는 얘기는 파스타를 먹는 사람 중에 피클을 안 먹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1번하고 4번이 지워진다. 이 그림인 거고요. 두 번째, 올리브를 먹는 어떤 사람 피클을 먹지 않는다. 올리브 먹는 사람 중에 피클을 안 먹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4번하고 7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미 4번은 지워졌으므로 7번에 뭐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 문장이 주는 정보고요. 이걸 토대로 선택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1번부터 살펴보죠. 1번. 올리브를 먹는 어떤 사람은 파스타를 먹지 않는다. 이거는 올리브를 먹는 사람은 여기죠. 3, 4, 6, 7 중에서 파스타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3, 4, 6, 7 중에 파스타를 먹지 않는 6번, 7번이 중에 뭔가가 존재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7번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돼요. 간단하죠.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보는 게 답이 왜 안 되는지를 보는 게 그게 진짜 공부니까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2번. 올리브를 먹는 어떤 사람 파스타를 먹는다. 올리브를 먹는 사람 중에 파스타를 먹는 사람이 있다. 3번, 4번 중에 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4번이 지워진 건 알지만 3번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고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옳다 그르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결론은 아닌 거고. 3번. 파스타를 먹지 않는 모든 사람. 파스타를 먹지 않는 사람은 5, 6, 7, 8을 말하거든요. 5, 6, 7, 8을 말하는데 앞부분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올리브를 먹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파스타를 먹지 않는 5, 6, 7, 8번 중에 올리브를 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올리브를 먹지 않는 사람은 5번하고 8번을 말하죠. 이 부분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5번이나 8번에 대한 건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죠.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하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된다고 볼 수 없어요. 4번. 파스타를 먹는 어떤 사람은 올리브를 먹는다. 파스타를 먹는 사람은 여기고 올리브를 먹는 사람은 이건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다시 말해 3번하고 4번 중에 뭐가 있냐를 묻는 거고 아까랑 이거랑 그러면 같은 말이네요. 생각해보면. 그죠? 왜요? 보시면 어떤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앞뒤가 바뀌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이란 말이 붙은 게 파스타를 먹는 게 앞으로 가고 올리브를 먹는 게 뒤로 가면 그게 딱 이 문장이 돼요. 파스타를 먹는 어떤 사람은 올리브를 먹는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같아지는 거겠죠. 4번이 없다는 걸 표시해주면 어쨌든 같은 질문이었고 2번이 답이 안 되니까 4번도 답이 안 되는 거겠죠. 5번. 올리브를 먹는 모든 사람은 파스타를 먹지 않는다. 올리브를 먹는 사람이 전부 다 파스타 안 먹는다는 건 그 중간 지점이 없다는 얘기고 3번, 4번이 둘 다 없냐고 묻는 거예요.
4번이 없는 건 맞지만 3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요거 1번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주 전형적으로 간단한 문제.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요 3번.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지점을 묻는 것인가, 이 바깥 부분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은 이제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답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제 문제, 전형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조건 추리 문제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4명이 있고요. 프로그램 3개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매치가 안 되니까 일단 신경 쓸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 하나, 거짓 3명이겠죠. 그러면 조건을 고려해서 항상 거짓인 것,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프로그램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보를 보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A가 말하길 B하고 D는 서로 다르다. B가 말하길 정보는 2명이다. C가 말하길 C는 글로벌이 맞다. D가 말하길 A는 글로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가 진실이고 셋이 거짓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누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누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만약에 누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가 나오면 이건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잘 보이진 않고요. 누가 거짓말을 말하는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셋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없는 진술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바로 A가 거짓인 경우 1, A가 이제 진실인 경우죠. 진실은 1명이라고 했으니까. 경우 1, A가 진실인 경우 2, B가 진실인 경우 3, C가 진실인 경우 4, D가 진실인 경우. 요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정보를 정리한 다음에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거는 되는 거대로 뭔가 문제를 정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A가 진실인 경우를 먼저 해보죠. 그러면은 A, B, C, D가 다 얘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정보를 정리해보면 이게 진실이니까 B하고 D는 서로 다르고, 이게 거짓이니까 정보는 1명인 것이고, 이게 거짓말이니까 C는 글로벌이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니까 A는 글로벌이 맞다. 이렇게 되죠. 그죠? TF 정보를 정리해보면 정보는 1명이라는 건 왜냐면 2명이 아니면 1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4사람이고 그거는 3개인데, 프로그램은 3개인데, 근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1, 1, 2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둘이 아니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 정보에 따라서 글로벌, 그 다음에 정보, 환경, 이 누가 어떻게 듣는지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A가 진실인 경우라면 정보는 1명이에요. 글로벌하고 환경 중에 누가 2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B하고 D는 서로 다르대요. 근데 B하고 D는 일단 세모로 표시해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이따가 기호로 표시하기로 합시다. C는 글로벌이 아니래요. 그럼 C는 여기는 안 되고, A는 글로벌이 맞대요. 그럼 A는 여기가 됐어요. 그죠? 확정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알 수 있는 건 C는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나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C가 여기나 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B하고 D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경우의 수가 나눠져요. 그래서 B하고 D의 자리를 먼저 정해주는 걸로 해보죠. B하고 D는 둘이가 서로 자리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3자리 중에 자리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거나, 그죠? A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되거나, A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되거나, 그죠? 요 3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C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요 2자리가 채워졌으니까 여기가 C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일단 C는 요 자리는 안 돼요. 요 자리도 안 돼요. 1명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럼 C는 요 자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에는 여기가 2명인 거고, 이 경우에는 여기가 2명이 되는 거네요. 이 B하고 D는 이제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되고, 결국 여기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각각의 경우에. 근데 여기에서 A가 진실이라는 보장은 있나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진실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경우가 다 틀린다면 이게 답이겠지만, 뭔가 다 모순이 된다면, 이것도 되고 나머지도 된다면 이제 그때그때 경우의 수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자, A가 진실인 경우는 이 정도 정리하기로 하고, 자, B가 진실인 경우 보죠. A, B, C, D가 있을 때 얘가 진실이고 나머지가 거짓이 되며, 정보를 정리해보면 이게 거짓말이니까 B하고 D는 같고, 이게 진실이니까 정보는 2명이고, 요거요.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니까 C는 글로벌이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니까 A는 글로벌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글로벌 정보 환경에 따라 정리해보면 정보는 2명이래요.
근데 B하고 D가 같대요. 그럼 B하고 D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가 2명인데 여기 또 2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A는 글로벌이 맞대요. 그럼 나머지 C는 글로벌이 아니고 여기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환경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B가 T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C가 T인 경우를 보죠. A, B, C, D 중에서 얘가 진실이고 나머지가 거짓이 되겠죠. 이게 거짓이니까 B하고 D는 같고, 이게 거짓이니까 정보는 한 명이고, 그죠? 이 거짓일 때 정보는 한 명이고, 이게 진실이니까 C는 글로벌이 맞고 진실이니까, 이게 거짓말이니까 A도 글로벌이 맞아요. 근데 보면 여기 A하고 C가 둘 다 글로벌이에요. 근데 B하고 D가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B하고 D가 같을 때가 없어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그죠? 정보는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안 되고,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는 또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D가 진실인 경우, A, B, C, D가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게 거짓말이니까 B하고 D는 같고, 이게 거짓말이니까 정보는 한 명이고, 이게 거짓말이니까 C는 글로벌이 아니고, 이게 진실이니까 A도 글로벌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이걸 따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일 때, 진실일 때. 자, 그럼 이 세 개를 정리해 보죠. 세 개를 정리해 보면 일단 정보는 한 명이에요. 근데 B하고 D가 같아요. 그리고 A도 글로벌이 아니고 C도 글로벌이 아니에요. 자, 그럼 B하고 D가 같은데 이 B하고 D는 어딜까요? 여길 수는 없어요. 한 명이니까. 여기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요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죠? B, D 여기 있고 A, C는 안 된다고 했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B하고 D는 여기 글로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하고 C는요. A하고 C는 정해진 게 없죠. 글로벌이 아니라는 건 어차피 이거랑 중복되는 정보니까. A하고 C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중에 A하고 C가 적당히 매칭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선 동그라미가 A하고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세모가 B하고 D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경우의 수가 6개고 이 2개씩. 얘 같은 경우 이거 자체가 경우의 수가 2개가 되고 여기 경우의 수가 또 하나.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택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로 가보죠. 1번. 진실을 말한 사람 D인가? 그렇다면 보장은 없죠. 그럴 수도 있지만 A나 B가 진실일 수도 있거든요.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죠. 2번. C가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2가지인가? C는요. 이 경우에 보면 이거랑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도 이거. 여기도 이 둘 중에 하나. 그죠? 글로벌은 무조건 안 되네요. 그죠? 어느 경우든 간에.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건 항상 거짓을 묻으니까 답은 안 되고. 3번. A하고 C는 같은 교육 프로그램인가? 여기선 다르네요. 다르고요. 달라요. 그죠? 여기서도 다르고요. 여기서도 달라요. 그죠? 두 개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C는 무조건 다릅니다.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실하게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모, 이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도 보죠. 4번. B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D하고 함께 하는가? B는 여기서는 글로벌이 B하고 D하고 함께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모 정도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A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글로벌이 되고 여기서는 정보도 되고 환경도 가능해요. 일단 가능은 하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거짓을 묻고 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이런 문제 풀고 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1분 안에 푸나요? 물어보시는데 보세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어떡하긴요. 그럴 때는 다른 문제에서 확보한 시간으로 이거를 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좀 뒤로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좀 뒤로 빼서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1분 안에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는 1분이 좀 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진짜 2, 30초 안에 풀리기도 하고 우리 이제 단어 관계만 문제 같은 경우는 또 2, 30초 안에 막 한 문제당 10초 안에 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시간을 확보해서 이런 데서 시간을 쓰는 게 좋겠다.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단어 유추입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 수가 약간 좀 적죠. 그죠? 그리고 한 문제당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점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어 유추 문제 유형은 뭐 단어쌍이랑 동일한 관계 묻는 거 아니면 다른 관계 묻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부 유형 항상 이제 나오는 형태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왔다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런 관계, 뭐 유의관계, 반대관계, 포함관계,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선후관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떨 때는 이제 사자성어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배경 지식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학습 전략 이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문장이 성립이 안 되면은 그건 답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어유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서롭다, 길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문제는 뒤로 빼는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뒤로 뺀다는 판단을 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상서롭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국사책, 예전에 이제 뭐 실록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죠. 뭐 상서로운 기운이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길하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너그럽다랑 같은 말을 찾아야 되겠죠. 비슷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너그럽다, 느긋하다, 여유롭다 비슷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뭔가 심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어 간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관계상 묻는 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에 나오는 저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서 만약에 저게 문장으로 만들어지면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좋고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놓는 게 좋아요. 침전, 부상 뭐겠어요? 부상이 뭐 다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부상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사람이 실력자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떠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침전은 뭐겠어요? 가라앉는 걸 말하는 거겠죠. 침전물 생각해 보면 좀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럼 이건 서로 반대말이네요. 그죠? 교수하고 학습은 교수는 가르치는 거, 학습은 배우는 거 서로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실이 뭐예요? 허허실실 작전 이런 걸 아시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허는 거짓말을 말하고 실은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허구, 진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쉽죠.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을 말해요. 진위도 마찬가지죠. 거짓과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3번은 서로 같은 말이에요. 4번 힐책하다. 힐책하다는 이거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힐난한다, 뭐 책임을 묻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칭찬하다는 당연히 이제 잘했다고 해주는 거고 하기 때문에 4번도 반대말. 5번은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발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고 수렴이라고 하는 건 한 군데로 모이는 걸 말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서로 반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서로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도형출입니다. 도형추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유형이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은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하죠. 어떤 문제는 근데 이게 한 문제당 보통 1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어려우려면 또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박스형 문제, 일렬 나열형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출제 경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중은 좀 낮고 평이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우려면 많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박스형 문제는 항상 출제되니까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게 뭐 시계 방향 90도, 반시계 90도, 색반전, 뭐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먼저 봐야 될 건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먼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가로겠어요? 세로겠어요? 관계를 보면. 세로 관계를 보면 뭔가 규칙성이 안 보이지만 가로 관계를 보면 뭔가 규칙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부터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가로를 보려고 연습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가로를 보는 게 먼저긴 하죠. 우리가 보통 가로로 글을 읽으니까. 근데 가로에서 뭐가 규칙이 안 보이면 세로로 빨리 가서 세로에서도 규칙이 없는가를 빨리 판단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깊은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가로에서 안 보인다고 바로 깊은 고민에 들어가 보이면 세로가 씌웠을 때 되게 이게 후회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세로도 한번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습 전략. 일렬 나열형 문제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이제 연습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자, 문제를 좀 보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세로라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이죠. 그죠? 뭐 같은 모양끼리 있으니까요. 그 세로의 규칙을 보면 처음에서 여기서 내려오는 걸 보면 이거는 이 뾰족한 부분을 봤을 때 시계 방향 90도 돌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만 까맸던 게 여기만 하얘진 걸로.
그럼 이거는 시계 방향 90도의 색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가 까맸던 게 하얘진 걸로. 그죠? 그럼 이거는 세로로 내려오면서 시계 방향 90도에 더하기 색반전.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시계 방향 90도에 더하기 색반전.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요. 근데 이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찾을 때 이거에서 시계 방향 90도 돌아서 색반전 된 걸 찾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실은 이렇게 건너뛰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상쇄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180도 회전이 되잖아요. 그냥 여기 처음 거에 180도 회전된 걸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회전만 보면 되니까. 근데 회전 같은 경우도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180도 회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좋아요. 여기 있는 흰게 여기 오른쪽도 위에 흰색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건 여기 이런 건 아니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이 지워나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맞는 게 왜 맞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는 공간지각 시각적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맞는 게 왜 맞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닌 이유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닌 이유가 되잖아요. 그게 지워나가는 거죠. 2개 남았어요. 여기 있는 까만 게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죠? 180도 회전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지워지고 남는 건 3번이잖아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 진짜 도형을 그 도형 전체를 시계 방향 90도 돌린다고 한다거나 그거 전체를 다 꼼꼼히 하나씩 한다거나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도형 추리는 또 다른 유형도 있어요. 일렬 나열형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쭉쭉 가면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얘는 일단 위치 관계를 보면 얘가 이쪽으로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일단 이쪽으로 가요. 그죠? 화살표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화살표는 이쪽으로 갔네요. 근데 여기 있던 세모는 또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여기 있던 동그라미 또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렇게 계속 순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치 자체가.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만 따져도 얘가 이렇게 순환돼야 되니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와야 되겠죠. 화살표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이거 안 되네요. 그죠? 얘는 되고 얘 안 되고 이 세 개가 일단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삼각형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근데 얘는 삼각형 위치가 얘가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되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는 이 도형 자체는 똑같아요. 색깔이 문제죠.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느낌상 하나, 둘, 세 개짜리가 필요하네. 그래서 3번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답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답이지만 정확한 규칙은 이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자리를 거쳐 가면 까만색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없지만 여기서 오면서 까만색이 됐고 그 까만색은 이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얘는 새로 왔지만 까만색이 이제 여기가 생기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까만색은 그대로, 얘도 이쪽으로 하면서 까만색은 그대로, 얘가 이쪽으로 하면서 까만 화살표가 있어야 된다. 해서 3번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 일렬 나열형 문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식 추리로 한번 가보죠. 도식 추리입니다. 암호기호에 적용된 문자나 숫자 변환 규칙을 파악해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문자나 숫자를 유추하는 유형의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 수가 뭐 3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4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서 어떤 도식이 하나 있고 도식에 딸려 있는 문제가 3, 4개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당 60초. 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이게 한 문제당 몇 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 도식을 풀어내는데 한 1분 남짓 뭐 2분까지 갈 건 없고 1분 남짓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데도 한 1, 2분 남짓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시간을 맞춰주면 되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세부 유형 이것도 한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거는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도 마찬가지로 뭐 암호가 예전에 복잡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단순화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 문자 같은 게 순환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가 가나 다라 마 바 사 아자 차 가 타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면 이거죠. 플러스 1 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2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학습 전략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로 바로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증감 아니면 배열 변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걸 먼저 찾아도 되고 이걸 먼저 찾아도 되겠네요. 이걸 찾아서 이걸 찾아도 좋고 이걸 찾아서 이걸 찾아도 좋겠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빨리 가보죠. 일단 이거부터 가볼까요? 1, 2, 3, 4를 적는 이유는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 배열 변화라는 게 바로 보이니까요. 9J 7N 9J 7N 하니까 이거는 4321이네요. 자, 이렇게 내려와 볼까요? 1, 2, 3, 4 4321이니까 x, 4, 8, r일 텐데 얘랑 얘랑 비교해야 되겠죠? x가 y로 갑니다. 플러스 1. 4가 2로 갑니다. 마이너스 2. 8이 6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2. r이 s로 갑니다.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거는 제가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걸 바로바로 적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이거 적어놓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되시는 분은 적어놓고 하는 게 낫고 이게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바로 해도 좋습니다만 웬만하면 적어놓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아끼지 말아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세모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도 좋고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어차피 한번 연습한다는 차원으로 이번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여기서는 1, 2, 3, 4 적을 필요 없죠. 증감이니까. C가 하나 더해져서 D Q가 2가 빠지면 5가 되죠. 9가 2 빠지면 7, 7 더하기 1은 8. 얘랑 얘랑 비교해야 되네요. D가 G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플러스 3. 5가 R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플러스 3. 7이 4로 갑니다. 마이너스 3. 8이 5로 갑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좀 적으면 동그라미는 4, 3, 2, 1. 별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삼각형은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이걸로 보시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돼요. J가 더하기 3 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M이죠. 3 빼기 3은 7 빼기 3은 4, N 빼기 3은 K도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근데 9 더하기 3이 왜 2지? 9 더하기 3은 한 바퀴 순환된다고 치면 이게 9 더하기 3이 12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바퀴 순환됐다고 쳐서 여기 끝에 2만 남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0, 다시 1, 2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 편의상 적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 적을 필요 없죠. 왜냐면 밑에 내 문제는 위에 있는 이 도식에 풀어놓은 걸 보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에서 처음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별하고 동그라미가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세모하고 별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별, 세모,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여러분은 한 페이지에 보고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적어버리세요. 4, 3, 2, 1 4, 3, 2, 1 4, 3, 2, 1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합니다.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4, 3, 1이니까 거꾸로 적으면 6, H, 8, F 그 다음에 6 더하기 3은 9 H 더하기 3은 K 8 빼기 3은 5, F 빼기 3은 C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3 더하기 1이니까 4, 7 빼기 2니까 5, K 빼기 2니까 I, 그다음에 6 더하기 W 더하기 1이니까 X, 그다음에 4, 3, 2, 1 해야 되니까 4, 3, 1 X, I, 5, 4, 그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얘는 거꾸로 가는 거네요.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1이 된 결과물이니까 빼기로 가야 되죠, 오히려. 그래서 2, 5 더하기 2는 7, T 더하기 2는 V, T 빼기 1은 S네요. 이렇게. 다시 여기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거꾸로 다시 가야 되니까 3을 더한 결과물이 2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9겠죠. 한 바퀴 순환됐다고 치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3 더한 게 7이니까 3 빼면은 4. 그 다음에 V 더하기 3이 돼야 되겠죠. V 더하기 하나, 둘, 셋, Y가 되고 S 더하기 3이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V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요 두 개 Y까지 나오는 순간 답은 나왔어요. 그죠? 끝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요 이걸 해보니까
y가 나오는 순간 3개까지 봤으니까 답이 나왔겠지 하고 봤는데 구사 y까지 또 있으면 그럼 끝을 어차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있나? 봤더니 있네? 이걸로 답이 나오나? 안 나오네? 다시 와야 되네? 하고 나서 가는 것보다 그냥 하는 김에 쭉 한 다음에 그냥 답을 고르는 게 저는 훨씬 더 그냥 정확성도 좋고 시간도 그렇게까지 잡아먹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크게 이게 뭐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둘 다 증감이잖아요. 둘 다 증감 이거는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거 합쳐버리면 4 이것도 합치면 그 다음에 이거는 1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적용해가지고 답을 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유용하냐면 여기서 그걸 또 써도 되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어쨌든 증감이 2개 겹쳐 있으면 2개 이제 연달아 있으면 이거나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3에서 4를 빼면 9 바로 해버리면 5에서 1 빼면 4 그죠? 그다음에 t에서 5를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y가 되고 t에서 2를 빼면 여기서 하나 둘 r이 되잖아요. 여기서 t 2를 더해야죠. 하나 둘 v가 되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전에 했던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정의 내린 다음에 거꾸로 가시는 것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4번은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이제 도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유형 하나 가보죠. 논리추론입니다. 이것도 약간 삼성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어 유추나 논리추론은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은 언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삼성에서는 이게 추리 부분에서 나오죠. 자, 됐고요. 이것도 한 문제당 뭐 몇 분이 걸려야 되는가, 몇 문제가 나오는가는 이건 그때그때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거는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유형 일단은 판단하는 문제,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찾는 문제. 또 하나의 유형은 반박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부 유형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출제 경향,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재가 쓰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 전략, 뭐 여러 가지 뭐 읽는 연습이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정보를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두괄식, 미괄식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빨리 찾는다는 생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박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박을 묻는 거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물어볼 때 이거는 반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선택지로 가시라. 그냥 바로 가버리면 이게 반박을 찾는 거였던 건지 아니면 이 글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건지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얄팍한 헷갈림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판단 문제 한번 보죠. 자,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을 묻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거를 찾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틀리다는 좀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면 참인 것, 확실하게 참인 걸 다 지원하고 나서 남는 걸 그걸 답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오골계에 관한 얘기네요. 검은 빛을 띤 어두운 붉은색의 살, 가죽, 뼈를 가지고 있는 닭을 오골계라고 부른다. 생김새와 크기는 일반 큰 닭이랑 차이가 없는데 발가락이 5개인 점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머리가 작고 공지하고 다리가 짧대요. 오골계는 깃털이 희고 뼈가 검은 것도 있고 살이 희고 뼈가 검은 것도 있고 깃털하고 뼈가 모두 검은 것도 있고 살뼈 모두 검은 것도 있고 다양하답니다. 이 중 약용으로 쓰일 때 몸보신에 가장 좋은 오골계는 깃털의 색이랑 상관없이 살하고 뼈래요. 깃털은 상관없대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혓바닥의 색이 검으면 오골계의 살과 뼈가 검은 것을 추측할 수는 있대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골계는 간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탁월하여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데 효과적이고 통증과 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 오골계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하고 두뇌 발달에 좋은 DHA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태교 음식으로도 제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약효가 뛰어난 오골계는 우리나라 전통 닭 중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대요. 현재 연산 화학내 오골계는 천연기념물 265호로 등록되어서 보호 육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있는 양계장에서 일부를 분산해서 사육하고 있고 과학적인 관리 통해서 순수 품종의 보존이 요청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동물의 천연기념물 이러면은 뭐 진돗개 정도 알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쉽게 떠오르는 게 오골계도 이제 천연기념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 찾아보죠. 1번. 오골계를 개요한 전통 닭 품종 중에서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것은 없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나요?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닭 중에서 유일하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닭은 이제 이런 게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2번. 뼈와 깃털이 모두 검은색인 오골개가 특히 우수한 약효를 지닌다. 약효에 관한 얘기는 여기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깃털의 색이랑 상관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살과 뼈가 모두 검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2번은 약간 틀릴 가능성이 좀 높죠. 그죠? 뼈와 깃털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살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고 3번. 동의보감에 의하면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보감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해서 독소를 해독하는 데 효과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 4번. 올고에는 꽁지와 다리가 짧고 머리가 작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머리가 작다, 꽁지와 다리가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도 맞는 거고. 다음에 5번. 혓바닥을 통해 소배아살의 색을 직접 보지 않고 확인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골개의 색깔에 관한 얘기에서 여기 나오죠. 혓바닥 색이 검으면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3, 4, 5번은 거의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그렇다라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볼 여지는 또 약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뼈와 깃털이 모두 검은색이라도 이게 살까지 검으면 이것도 약효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증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바를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1, 3, 4, 5번이 워낙에 맞는 상황에서 2번을 그렇게까지 해석해서 이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추측하기보다는 이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1, 3, 4, 5번이 거의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 2번이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답은 2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박 문제 하나 보죠. 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착즙하고 농축 환원 주스로 나뉜답니다. 착즙, 식품 첨가물 없이 오로지 과일만을 착즙해서 만든 과채 주스. 가격은 비싼데 원재료의 맛과 영양을 얻을 수 있대요. 이와 달리 농축 환원 주스, 과즙에 오랜 시간 열을 가한 농축 과즙을 정제수와 희석한 주스. 농축 과정에서 손실된 맛과 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둘 다 과즙 100%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사보면 이게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착즙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농축 환원인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상하게 100%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게 들어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렌지 즙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과즙 100%라는 문구는 주스가 과즙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과일에 과즙이 섞이지 않은 음료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과즙 100%다. 그러면 오렌지 과즙 100% 그러면 오렌지 과즙만 들어갔지 다른 과즙은 안 들어갔다고. 그렇다고 해서 오렌지 과즙만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성분은 섞일 수 있는데 과즙 중에서 다른 과즙은 없다. 사과 과즙이나 뭐 매실 과즙이나 이런 건 없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표시 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과즙을 사용한 경우 과즙 100%라는 문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농축 환원 주스가 과일로만 이루어진 주스로 오해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첨가당이라는 단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을 내는데 이거는 단맛 의존도를 높이고 당분 과잉 섭취를 유발하는데 라고 돼 있죠. 계속 이어집니다. 기준치 이상의 당을 섭취하면 혈액 속 중성지방의 농도가 다 짙어져서 이렇게 뭔가 질환을 앓을 위험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혼란을 가라앉히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축 환원 주스는 과즙 100%라고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죠? 반박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반박이라고 하면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과즙 100%라는 걸 써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왜 써도 되냐면 또 그게 왜 차이가 없냐면 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자, 보시면 일단 1번 착즙 주스와 구분하기 어려워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농축 환원 주스의 소비를 더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장 자체는 이걸 사지 말아라. 물론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 핵심적인 주장은 표기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지 말자는 얘기는 오히려 또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반박에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오히려 동의하는 것에 가깝죠. 그렇죠?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반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모든 식품 첨가물을 제품 겉면에 표기해야 된다. 농축하는 주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이 내용과는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반박이라고 보긴 또 힘들어 보여요. 3번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 이것도 섭취량에 관한 얘기를 하는 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맥락을 봤을 때에도 이거는 반박보다는 오히려 이 내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좀 더 가까워요. 그죠? 5번을 좀 먼저 보시면 많은 사람이 과일의 맛과 영양분과 과채주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가격을 낮춰. 가격에 관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격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4개 같은 경우에는 반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4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순수 가즙 농축을 사용했다면 표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조 방식이 농축 환원 방식임을 변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이 4번에서 하는 말은 그래도 이렇게 사용했다면 표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제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즙 100%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식을 같이 적는 걸로도 충분하게 이거는 혼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변기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반박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을 가장 적절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유형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 공략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좀 더 보면서 이런 문제 유형들에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